안녕하십니까.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지금이 88강인데요. 지금부터 한 7, 8강 정도는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여 드릴게요. 되게 사람들이 이제 유치권 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어떤 법조문 기초부터 해서 아주 쉬워요. 정말,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거다 보니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하고 같이 유치권을 공부하시면 엄청 쉽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8개, 9개 정도 케이스로 해서 유치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의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 10분 이내니까 가끔씩 들어도 참 좋은 강의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을 낙찰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해결책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 정말 기초부터 그리고 또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엄청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우면 나가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되고 제 강의가 좋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세요. 예의상. 뭐 좋지 않다고 하도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실제 이론 강의를 간단하게 아주 그냥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거 싫어해요.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정말 한 10년, 15년 전에 몇 천만 원씩 주고 어렵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걸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강의 쉽게 하신다고. 근데 자,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유치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졌어요. 집을 이렇게 지는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공사업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 공사를 발주준 분이 돈이 없다는데 내가 그럼 어떤 뭐 법에서 허용하는 이 건물을 유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서 뭐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고 그럼 폭행이잖아요. 형사건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점유 이것을 바로 유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의 법조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유치권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자,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320조에 나와 있어요. 자, 민법 320조의 유치권의 내용에서 제가 한번 옛날에 간략하게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다른 것은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요. 막 이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법조문 안에. 자, 읽어볼게요. 유치권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이잖아요. 일단요. 점유한 자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타인의 물건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타인의 물건 내 물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전거에 유치권을 행사해? 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 물건인데 그거 필요 없고 남의 물건, 그죠? 경매 사량권 아닌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유를 해야 되죠. 만약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돈을 못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는 언제부터 점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점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바로 결련성이거든요. 결련성인데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뭐 어렵게 설명하잖아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결련성이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법조문에 나왔어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물건하고 이 채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 이렇게 집을 졌어요. 이렇게 집을 졌는데, 자, 공사를 다 완료하고 이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때가 변제기잖아요. 변제기. 근데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고 이때부터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변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가 계약서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급 계약서라든가 거기에 보면 공사를 뭐 단계별로 완료할 때마다 얼마씩 주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뭐 준공 검사를 마칠 때 돈을 주기로 한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변제기라는 얘기예요. 변제기.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예외의 경우가 어떤 게나 이제 만약에 공사를 쭉 하던 중에 채권자가 중간중간에 이제 돈을 안 주기로 했는데, 아니, 이제 그 도급자가요. 도급자가 공사를 발주준 사람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단기가 끝나면 돈 주고 어떤 단기가 끝나면 돈을 주고 했는데 돈을 안 줬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경매가 넘어갔어. 그럼 이때가 변제기로 보는 거예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죠? 이 돈을, 만약에 이 돈이, 공사 못 받은 돈이 10억이다. 그럼 10억을 다 받을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그 유치할 권리도 유치권자한테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경매를 청구해서 내가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 법에서도 천년만년 점유만 해라. 그럼 뭐 내가 뭐 탑 뿌리될 때까지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권자, 정당한 유치권자한테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이 물건을 경매를 청구해서 자기가 못 받은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설령 내가 이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은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정말 고급 강의까지 숨김없이, 물론 조금은 숨길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숨기겠지만, 이런 내용까지 가감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앞으로 유치권 정말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물론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한 8가지, 9가지 사례만 알고 있으면, 그거와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유치권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그 강의 중에 이런 아래에 있는 법조문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 타인의 물건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그죠?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점유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물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내가 점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점유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왜? 이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못 받은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합법적인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은 입찰 들어가지 말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입찰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을 낙찰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물건 한번 볼게요. 신성 유치권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뭐 일단은 이 물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밑에 내용만 볼게요. 내용만. 자, 여기 내용에 주의사항에서 유치권 여지 있음 해가지고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어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게 나왔죠. 그런데 밑에 어쩌고 건물의 외관에 유치권 권리행사 강제집행 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있으며 본건 출입구에 관련 내용과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바 경매증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나 일정 곳에 뿌려져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현황조사서에 보면요, 직원이 상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치권이라는 표현말을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현황조사관이 갔을 때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부분들까지 제가 다음 강의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유치권 강의 꼭 들어보십시오.